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엠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를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 해결을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는 채굴량 일정에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살짝이라도 이해하고 단기적인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최소 2-3년 까먹고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운 좋게 오신 거라니까요. 그 행운을 잘 이용해서 제 채널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은 물론이고 더 깊고 심오하고 본질적인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을 설명해주는 수많은 비트코인 온리 채널들이 유튜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들의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뭐고 왜 중요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다루고 활용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를 꼭꼭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지금껏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린 화폐 혁명이지,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사탕발림으로 꼬신들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거든요, 이젠. 셋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립식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팔사팔하거나 한 방을 노리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금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꼭 스스로 보관해야지 거래소나 이자를 주겠다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고 그 상품을 사는 건 블랙록이 만들었던, 피델리티가 만들었던 뭐든 다 파생상품 종이 쪼가리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나한텐 가격만 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든 비트코인을 옮길 수도 없고 자신의 주식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뺄 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파생상품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쭉쭉 빠지니까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죠? 덤덤한 척 행동했는데 이건 뭐 끝도 없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상승장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았고 그래서 호기롭게 담고 떡상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본인의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아시듯이 2020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알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아왔습니다. 초반엔 비트코인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고 흥분되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수량을 늘리고 싶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한 3분의 1 정도를 팔아서 한 방에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도 했죠. 그때가 2021년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2021년을 보내고 드디어 2022년의 대하락장으로 넘어왔죠. 저도 나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투자해봤고 이런저런 하락장도 다 겪어봤지만 와, 살다 마이너스 80%를 맞는 그 무언가를, 그것도 큰 비중으로 들고 두들겨 맞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땐 비트코인만 내리는 건 아니고 테슬라도 폭락하고 서울부동산도 쭉쭉 빠지는 시기였지만 암튼 색다른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테슬라를 더 팔아서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비중을 5대5로 맞췄습니다. 둘 다 쭉쭉 빠지고 있었고 원래 리밸런싱 할 때는 가격의 이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간 부의 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팍팍 테슬라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옮겼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테슬라 같은 미래의 유망한 미국 주식과 희소한 서울 부동산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밸런스라고 믿고 있던 시기라서 나름 엄청나게 소중했던 테슬라 주식을 아까워하면서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했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을 모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022년에 잘했다고 생각했던 건 그 시기에 넷달바님이나 아토믹님을 비롯한 여러 비트맥시 분들과 소통하면서 비트코인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오르든 내리든 명목 화폐 기준의 가격에 요동치는 숫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갖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점 대비 80% 정도나 빠졌던 비트코인을 흔들리지 않고 매달 꾸준하게 살 수 있었고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였던 그 황금 같은 하락장을 보낸 후에 지속적으로 쭉 상승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저는 그 당시 쫄보라서 테슬라 다 팔 생각도 못했고 서울 부동산 팔고 다주택 포지션 정리할 생각도 상상만 했지 실행하지 못했었지만 그 당시 저보다 더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서 파고들었던 분들은 갖고 있던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그걸 다 과감하게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비트맥시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쫄아서 못 사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리고 역사는 그들이 옳았었음을 가격으로 증명해줬고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으로 확인시켜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당시 하락장의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맥시 욕하고 비트코이너 약 올리고 마이클 세일러 놀리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얼마나 놀렸었는지 마이클 세일러는 그랬던 사람들을 한 강연에서 트위터에 있던 트롤 같은 놈들이라고 했었죠. 원래 하락장은 그런 겁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언을 쏟아내고 현인 코스프레를 남발하죠. 폭락해서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만 힘들면 됐지 영상 본 피해자는 무슨 죄임? 이 정도면 채널 접어야 되는 거 아님? 어휴, 안쓰럽다 안쓰러워. 이제 뭐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하게 또 존버하라고? 정신승리 오지는구만. 야, 그냥 너만 망해. 엄한 구독자들 피해주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2022년하고 2023년까지도 들었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지만 뭘 채널을 접으라 마라, 피해 주지 마라 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지금도 비슷한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비트맥시들 유튜브 채널, 각종 SNS에서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다고 했지, 각종 간증글이 쏟아지죠. 자 여러분, 이제 또다시 같은 게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죠. 딱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2020년 2021년에 비트코인을 알고 모으다가 2022년에 대하락장을 맞고 그 기간 동안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업비트 열고 트레이딩뷰 열고 대충 차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2017년보다 2021년에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많아졌는지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죠. 오징어 게임같이 변동성 큰 이 흐름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그리고 그 기간을 정석으로 보냈던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안전마진이 쌓였을까? 얼마나 비트코인 지식이 많이 쌓이고 내공이 깊어졌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일까?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이건 어려운 문제, 복잡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놀리면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처음 접하고 비트코인 처음 사는 사람들도 반감기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비트 먹고 그 다음에 알트로 먹고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순환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들은 다 헛소리라고 말했죠. 초짜들이 트레이딩 영상 몇 개 보고서 다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겠냐고 말했잖아요. 올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변칙적으로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나타나고 각자의 니즈와 타임라인이 다 다른데 이게 맨날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고 타이밍 노리면서 행동하면 결국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고 결국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튼튼한 본업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고 그 본업과 자산의 신용과 담보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비트코인에 넣고
개인 하드월렛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를 걱정한다고요? 이건 거의 반포 압구정 살고 있는 연예인 걱정하는 겁니다. 2016년에서 17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2020년, 2021년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줄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놀려봤자 타격도 없죠. 그냥 웃고 있다니까요. 그나마 이번에 처음 비트코인을 사고 조금씩 알아가다가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무서울 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펀치가 팍팍 꽂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자신의 멘탈만 흔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조롱, 비아냥, 놀림 이런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최대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비트코인 공부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받고 비트코인 선배들이 받잖아요. 2022년 대하락장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따뜻합니다. 솔직히 저도 후회합니다. 그때 더 많이 공부할걸. 그때 비트코인 책들도 훨씬 더 많이 읽어놓고 오스트리안 경제학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라이트닝 노드도 돌리고 기술적인 이해도도 좀 더 높여놨었다면 그때 더 빨리 비트코인에 집중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상황일까? 그런 상상 한 번만 해보면 엄청난 아쉬움이 남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지금이 그때랑 변한 건 그때 조롱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왜냐?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하락장에 망해서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는 비트코이너가 됐습니다. 서서히 깨닫고 비트코이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수 교체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하려고 그라운드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임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루틴을 지키면서 계속 모아간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4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뉴비분들은 4년 후에 여유로운 자산가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 조롱하고 비트맥시들 욕하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신규로 비트코이너가 되어서 그제서야 뉴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또 처음으로 조롱씬에 등장해서 자신의 피 같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날리고 있는 모지리들이 나타나겠죠. 이건 8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비트코인 2억 5천으로 폭락했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호구 없지? 이번 비트코인 하방 지지선은 5억 7천 부근이니까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될 텐데.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말합니다. 비트코인 10억 되면 무조건 파세요. 그때가 돼도 이딴 소리들 하면서 10억, 20억, 30억 가는 내내 헛소리들을 늘어놓겠죠. 실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 즉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노이즈만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들이 말하는 그놈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타이밍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현재의 명목 화폐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정 상태를 세팅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으로 자신의 돈을 옮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에 집중하든 다 자유지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 이 게임을 해봤거든요. 유동치는 자신의 마음, 그 아주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그 자신의 마음, 변심, 핑계,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비트코인 선배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하락 구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된 위험이 없이는 비범한 부를 이룰 수 없다. 현명한 부자는 위험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자세와도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여러분, 아마 제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다양한 투자의 경험과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비트코인의 위대함과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곳에 와 계시겠지만 아직 투자 경험이 적고 이제 막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신 분들 중에서는 장기 투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저축을 하듯이 비트코인을 차분하게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더라도 조금만 가격이 빠지면 멘탈이 흔들리고 걱정이 되고 장기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마인드셋 서적인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내용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책은 마인드셋 측면에서도 진짜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2022년 대하락장 같은 때에는 관련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돈의 심리학을 출판한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이번에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이라는 신작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투자 전반의 마인드셋 관점에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우선 이 책은 영국의 투자 작가인 롭 딕스가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돈에 관한 상식들을 조목조목 깨부시는 내용입니다.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된다. 조기 은퇴하면 자유가 온다. 원금 보장은 안전하다. 내 집 마련이 곧 부의 지름길이다. 복리의 힘이 모든 걸 해결한다.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들한테 한 번쯤 들어봤던 이 이야기들을 저자는 모두 다 착각이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만한 가치 있는 4가지 저축과 복리, 조기 은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위험한 투자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괜히 위험한데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넣어둬. 비트코인은 도박이야. 대출은 절대 하지 마라. 아들,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지? 난 아들 믿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나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이 밈 같은 내용처럼 대중들이 생각하는 위험, 리스크라는 건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 높은 변동성으로 움직일 때 그때 주로 쓰이곤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 기회가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으면 거기서 무슨 큰 기회가 나오겠습니까? 안정적인 건 다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저축하고 똑같이 분산 투자하고 똑같이 적당히 익절만 하면 결국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죽음을 향해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 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3가지 전략을 얘기하죠. 첫째, 레버리지. 이건 적은 자본으로 더 큰 자산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꼭 대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타인의 시간, 기술,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둘째는 집중. 분산 투자라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뭔가 리스크가 나눠지는 느낌이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편안함은 산만함이 됩니다. 현재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혁명적 요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본,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그 한 곳에 미친 듯이 쏟아 부어야 우린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적 자본. 결국 진짜 부는 지식과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읽어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기회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말하잖아요. 절대 비트맥심을 무시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가까이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면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면서 갈고 닦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해하고 관리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된 위험이 없이는 비범한 부를 이룰 수 없다. 현명한 부자는 위험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저는 이 책에서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이 문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자세와도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저축과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저축을 마치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적금 풍차 돌려서 만기가 돌아오면 그거 다시 또 돌리고, 이런 거 다들 하셨죠? 이거 많이들 하셨던 세대분들도 계시죠?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종이돈의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자국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명목 화폐를 모으는 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저축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목적지가 아닌 출발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장기 투자는 가용 현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복리의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헬스장 가서 딱 한 달 운동했다고 몸짱이 되나요? 아니죠. 거울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리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5년, 10년은 묵묵히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죠. 좀만 오르면 팔고 좀만 떨어지면 겁나서 또 팔고, 이러니까 복리가 우리 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싸움에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복리는 기적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부자들의 도구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 전략 분석하고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거 할 시간에 자신의 본업을 더 강화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비트코인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모아가는 게 복리를 이해한 사람들의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바로 조기 은퇴에 대한 환상입니다. 야, 나 40대에 은퇴해서 세계여행 다닐 거야. 난 나중에 파이어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은퇴해본 선배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엔 좋았다고 그러죠? 아침에 알람도 안 맞추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석 달만 지나면 슬슬 무료해집니다. 넷플릭스도 질리고 골프도 재미없고 친구들은 다 출근하니까 낮에는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결국 일하고 싶어집니다.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삶의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은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리듬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하는데 바로 시간과 돈의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딱 이 단어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시간에 비례한 상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입한 절대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그 결과물로만 인정받는 구조. 그러니까 피카소가 5분 만에 그린 스케치가 5분짜리 금액이 아니라 그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축적된 경험과 노력과 스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높은 값어치를 갖듯이 막연한 은퇴를 꿈꾸며 단순히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시간의 양만 채우면서 돈으로 바꿔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의 양과 방식을 즐기며 시간의 절대량과 상관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 소중한 준비의 과정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바쁜 직장생활과 함께 시간을 갈아넣고 기본기를 익히고 표현법을 다듬고 영상 편집의 방식과 의사전달법을 갈고 닦았던 이유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경제적 자립의 순간이 됐던 자연스러운 은퇴든 그 시점 이후에도 스스로 즐기면서 삶을 누리고 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었던 그때보다 영상 제작 과정도 숙달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퇴라는 건 일을 멈춘다, 맨날 쉰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이후에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장기 투자, 비트코인 장기 저축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될 거라는 거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 안전만을 추구하라고 배웠고 열심히 저축하고 복리를 굴리라고 배웠고 사회에 나와서는 빨리 은퇴하길, 빨리 졸업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과 이 시스템에 젖어버린 망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던 은행조차 사실은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었고, 빨리 은퇴하고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방을 노리는 트레이딩과 선물 옵션 레버리지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 주변에 이런 잡음들로 가득하다면, 아님 혹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책 돈에 관한 7가지 착각의 내용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인드와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